Flying through the sky 살짝인 맞추면 혀 끝에 맴도는 12번 더 미룬 맘 오늘만은 말해줘 Just marry me 아빠처럼 돌봐줘 졸린지 배고픈지 춥다 하면 나를 품 안에 꼭 안아줘 언제 어디 같은 주머니에 너를 데려가 바쁘다고 혼자 두지는 마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보면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 I love you 너 그렇게 해주겠지 않았더라도 시시한 농담해도 크게 웃어줄게 세상에 지칠 때 내게 기대시어 우리 사이 운명인 걸 믿어보기로 해 하루에도 몇 번씩 부드러운 입술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 Kiss, kiss, kiss 비밀스러운 상상해 그대와 걸으며 무슨 꿈을 꾸길래 그리 즐겁냐고 자기개발 전문은 다른 변호사님이신 변선보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변선보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2013년도 10월 달에 아파트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또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섞여 있죠? 이렇게 계시고. 여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7월 달에 관리처분 총회 있었죠? 있었고, 인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일단 이제,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리면은, 2013년도, 이때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였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앞으로 오시라니까요. 네.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았죠, 이때. 신청을 받았었고, 이때 2013년도 말에 받았죠? 12월 달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달에 받았어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예. 12월 이때 2013년도 12월에 아파트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이때 안 하신 분들은 청산자가 되신 거죠, 그죠? 예, 그렇지만.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 이제 그 재개발이 다 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법에 다 절차가 다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아파트 신청이라는 게. 이제 왜냐면은, 이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하시면은, 자동으로 조합없이 탈퇴가 돼요. 조합없이 탈퇴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재개발 사업은 조합 사업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빠져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합을 탈퇴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행정법원은 거의 정리됐어요. 사실은 정리됐고 행정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재개발 조합을 탈퇴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하는 못한다. 딱 정해진 때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법원의 일관된 정리된 입장이고 언제 가능하냐? 탈퇴하시는 첫 번째 기회는 이때 즉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하시면은 이 날짜가 끝난 날 다음 날에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이때 이제 안 하신 분들은 탈퇴가 된 상태죠. 그래서 지난번에 관리처분 총회할 때도 안 가셨죠. 그분들은 왜냐면 조합원이 아니니까 이분들은 아니니까 당연히 안 가시는 거죠. 조합에서도 뭐 안 날라오죠, 그죠? 총회 오라고 안 날라오니까. 왜냐면 청산자니까 이분들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때 아파트 신청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지금도 조합원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조합원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7월달에 작년 7월달이나요? 관리처분 총회할 때도 오라고 이제 우표물도 오고 그랬었죠, 그죠? 조합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청산자분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우리 법에는 청산자가 된 날, 즉 2013년 12월달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제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그 집을 현금을 주고 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탈퇴했으니까. 탈퇴했으면 법이 아니니까 뭔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갔죠. 아직까지 청산금을 안 주고 있어서 지금 비대위에서 청산금을 이제 주라고 내용증명 해주시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줘야 되는데 이때 주는 조합이 거의 없어요. 서울시에 있는 조합 중에 거의 90% 이상이 이때 안 줍니다. 주는 이유가 있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못 주는 거고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아마 관리처분 인가가 지금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인가가 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인가가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청산 절차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청산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가가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일단 난다는 가정을 하고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사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이제 이주가 시작됩니다. 조합원들은 이제 이주비를 받고 이주를 하시게 되고 말씀드린 청산자분들, 즉 아파트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청산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청산 절차의 첫 시작점은 뭐냐면은 보상계획 보고라는 겁니다. 이분들 아니고 이분들한테 해당되겠죠. 청산자들은 조합에서 보상계획 공고라는 공고를 내붙이고 그리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그 토지 물건져서 열람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와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보상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0일 이내에 주기로 한 걸 1년 뒤에나 하는 거죠. 그냥 늦게 주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이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금부터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집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절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재산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에 정해진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상계획 공고가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첫 번째 절차가 협의. 즉 이제 이때부터는 보상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이제 진행되는 절차거든요. 이 협의는 뭐냐면은 보상금을 협의하는 뜻입니다.
얼마를 줘야 될 건지 보상금으로 교환해서 청산자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집값을 줘야 되니까 얼마 줄 것인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말이 합의긴 한데 사실은 이제 뭐 돈을 가지고 협상을 하진 않아요. 보통 어떻게 일반적으로 진행되냐면은 이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이 감정평가랑 지난번에 이제 관리 처분할 때도 감정평가 했었죠. 그게 지금 아직 낮게 나와서 굉장히 지금 막 이제 불만이 많으시죠. 이때 감정평가한 게 있습니다. 관리 처분할 때 했던 감정평가랑 요 보상할 때 감정평가 약간 다른 거예요. 뭐가 가장 큰 차이냐면은 이 감정평가는 청산자들을 위한 거고 이 관리 처분 인가를 할 때 감정평가는 물론 청산자들 것도 평가하긴 했지만은 주택의 한 목적은 그 조합원들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종전자산 감정평가라고 하죠. 그죠? 종전자산. 재개발하기 전, 재개발하기 전에 어떤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건데, 이건 조합원들의 아파트 부담금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예요. 그래서 이걸 청산자랑은 딱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청산자를 위한 감정평가는 이게 처음입니다. 청산자용 평가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번 감정평가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2명 내지 3명의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변호사도 하면서 평가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의 평가사를 불러서 하게 되고, 그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가지고, 그 금액을 다 청산자들한테 우편으로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3억이 나왔다. 그래서 3억이 협의를 하자고 협의 통지서를 다 보냅니다, 집에. 그러면 이제 이 3억이라는 금액이 내가 마음에 들면은 내 집값에 충분하다 하시면은 이 3억의 조합에다 집을 팔면 됩니다. 근데 3억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작아, 이 돈은 너무 억울하다 하시면은 이거는 안 팔면 돼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집을 내놓고 파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은 안 팔면 되는 거고, 좋으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죠. 협의. 이거는 자율적인 협의입니다. 강제가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또 한번 협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집을 팔게 되면 보통 조합에 가서 요 3억의 집 판단할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 받고 이렇게 팔게 됩니다. 하시게 되고, 이때 이제 협의가 안 돼서 나는 안 팔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요걸 협의는 깨진 거예요. 나는 집을 안 판다니까, 그죠? 안 팔면 되잖아요. 내 건데 우리 집이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청산자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거 뭐냐면은 이 집은 우리 집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 집이에요, 그죠? 내 집이고 돈을 받기 전까지 내 집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치 않는 거고, 누구도 내 집에서 날 못 쫓아내요. 내 집인 이상. 그거는 아시면 되고, 그래서 안 팔면 그만이에요. 내 거니까. 내 거 내가 안 팔면 돼. 누가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안 팔면 되고, 여기 협의가 안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법에 토지보상법에 있는 절차인데, 이게 이제 수용이라는 절차로 가게 돼요. 이 협의랑 수용이랑 많이 다르죠, 그죠? 협의는 뭔가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수용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빠진 말이 있어요. 강제 수용. 자, 이거는 이제 강제로 진행됩니다. 이거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절차는 많이 비슷해요. 이때도 다시 또 새로 또 감정평가를 또 해요. 이때. 왜냐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한 거니까 새로 한 번 더 해야겠죠, 그죠? 감정평가를 이때는 평가사 2명이 나와서 합니다. 이거는 이때는 서울시에서 보내요, 평가사를. 서울시에서 보낸 평가사 2명이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평가 금액이 나오면은 수용 재결이라는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게 돼요. 서울시에서 하면은 이때 이제 보상금을 그래서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은 보상금을 이제 주겠다고 수용 재결 결정났다라는 통지서가 또 다시 날라옵니다. 집집마다 다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뭐 3억 1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3억 1천만 원에 수령하겠다고 다 통지를 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수용 대결을 하겠다라고 통지가 오면은 그때까지 보상을 받아가라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을 받아가시면은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상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보상금을 받든 안 받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시면은 그냥 계약서 쓰고 돈 받고 등기 넘겨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감도 찍어주면은 넘어가는 거고, 돈 안 받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조합에서 이 감정평가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요. 그 공탁이 뭐냐면은 말이 쉽게 설명하시면은 돈을 맡겨놓는 거예요. 법원에다 그냥. 내가 돈을 주고 싶은데 청산자가 돈 안 받으니까 법원에 맡겨놓겠다. 찾아가라고 아무 때나. 그러면 그 금액 맡겨놓으면은 이 청산자분은 아무 때나 법원에 가면은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맡겨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되면은 이 보상금을 다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안 받아가서 못 준다니까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돈을 맡겨놨으니까 돈을 다 줬다고 보고, 그러면은 공탁을 하고 이제 수용의 개시라는 게 있어요. 수용 개시일이 지나면은 요 땅이랑 집이 다 명의가 넘어가요.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감증명서나 등기거래증을 안 내주더라도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넘겨요. 그래서 이제 이때 요 수용이 되면은 공탁하고 그 후에 요 소유권 등기가 다 조합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이 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었어요. 그죠? 근데 수용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내가 살고 있지만은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조합의 집이 돼요. 법적으로는. 물론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왜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집인데 내 집 마음대로 뺏어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어쨌든 우리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권은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죠. 일단 1차적으로 수용 절차의 기본적인 절차는 이때 끝납니다. 끝나게 되고, 이 다음에 우리 억울하신 청산자분들이 다툴 수 있는 길이 또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강제 수용에 대한 절차 자체가 굉장히 그 청산자한테 억울한 제도예요. 그죠? 내 땅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 대신에 좀 청산자들 조금이라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의신청, 그리고 두 번째가 소송 있는데, 이때 이제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소송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땅을 뺏어가는 게 억울하니까 뺏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내 땅을 뺏어가는 건 뭐 좋다 치더라도 보상금이 너무 작다. 보상금을 더 달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요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보상금을 더 달라는 절차입니다. 물론 이제 내 땅을 뺏어가는 게 억울하니까 뺏어가지 말라라는 소송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100건 하면 한 한두 건 정도 이길까 하는 소송이고, 거의 이제 수용이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 그거보다는 이제 보상금을 더 달라는 쪽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법에서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절차예요. 그래서 보상금이 적으니까 이의신청을 하죠. 이의신청은 이제 중토위에 합니다.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기관인데, 이 중토위에다가 내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상금이 적어서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또 이때 또 새로 또 감정평가 또 해요. 많이 하죠, 감정평가를. 평가를 또 이때 또 2명. 이번에는 중토위에서 보낸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토위에서 보낸 평가사가 또 2명 내려와서 또 평가를 해가지고 평균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니까 3억 1천이 아니야. 3억 2천이야.
그럼 이제 3억 2천이라고 감정평가를 이제 하면은 모두를 결정이 되는 거죠. 되고 이것도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또 3억 2천도 억울해. 너무 작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소송,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절차예요. 이제 소송도 재판은 보통 행정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수색이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 소송도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더 달라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보상금 증액, 보상금을 늘린다, 증액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인데 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또 이때 또 다시 감정평가 또 해. 이때는 누가 평가사를 보내냐면은 판사가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사 중에 3명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또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집은 내가 다시 해보니까 이거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집은 이렇게 조사를 해오면은 판사는 이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게 그대로 판결을 하게 돼요. 3억 1천만 원이 보상금이 돼야 된다. 줘라. 판결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가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 보상금이 억울해도 다툴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는 없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왜냐면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재판을 하는 것도 아무데나 못합니다. 재판도 언제 하냐면은 수용이 나면은 수용 재결이 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을 가려야 돼요. 2달. 짜증 나는 게 아니에요. 2달. 급해요, 굉장히. 재판을 2달 안에 해야 되고 또 이의신청은 수용이 난 날부터 한 달 안에 해야 돼요. 한 달이 지나면은 이의신청 못 해요. 이의신청 해도 그냥 각하된다, 각하. 날짜를 지나서 이거는 이의신청이 안 된다 하고 각하시켜버려요. 안 되죠. 또 소송 같은 경우도 60일이 지나면은 또 소송이 안 돼요. 걸면 다 각하시켜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날짜를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날짜가 촉박해. 60일이 별로 안 길어요. 생각보다. 예. 2달을 금방 가잖아요. 그죠? 바쁘시게 막 일도 하시다 보면은 꼭 날짜는 좀 지키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절차가 복잡하긴 한데 이런 절차들을 다 이제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 협의를 하든 수용을 하든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든 소송을 하든 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감정평가. 왜 할까? 감정평가는 이게 이 보상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상금이거든요. 보상금.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보상금을 정하는 걸 뭐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고 판사가 하기도 힘든 거예요. 판사가 나와서 다 집집마다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공무원들이 나와서 다니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한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 항상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하면은 그 금액 그대로 그냥 수용도 그대로 해요. 수용 재결도.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도 서토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이 서토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명 있어요. 위원들이 수용 재결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서로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그냥 얘기합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똑같아요. 감정평가 그대로 이 재결을 하게 되고 재판할 때도 심지어 재판할 때도 판사도 안 나오고 감정평가를 시켜가지고 그 금액 그대로 재판이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항상 하고 다만 이제 처음 했던 수용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여러 번 해보는 거죠. 여러 번 해서 어쨌든 최대한 억울한 게 없도록 이제 자꾸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여러 번, 4번 정도, 보통 4번 정도 진행이 되고 많이 하면은 4번 정도 감정평가를 하고 몇 명이 하냐면은 협의할 때는 보통 2명 내지 3명, 수용할 때 2명, 이의신청 때 2명, 소송 한 명 하니까 거의 한 7명 정도가 평가를 해요. 한 집을 갖다 계속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판 때 되면은 평가서만 이렇게 막 쌓여있게 돼요. 보고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보상금을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보상금을 이때 다 받는 거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돈을 보상금을 안 받으시면은 법원에 봉탕한다고 하잖아요. 봉탕한 돈은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입 앞으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으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듯이 똑같이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가면은 돈을 내줍니다. 내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때 보상금 나온 거 일단 찾아오고 왜냐하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이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의 신청도 해서 좀 더 보상금을 더 올리고 소송도 해서 좀 더 올리면은 이때 더 늘어난 금액 예를 들어서 이때 3억 3만 원이었는데 소송하니까 3억 3천이다 2천만 원 더 올라갔잖아요. 그죠? 2천만 원을 또 받는 거죠. 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쟁의 때 먼저 보상금 받고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또 추가로 늘어나는 것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사는 언제 갈까요? 우리가 이사. 그렇죠? 원래 돈 받고 가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 집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원칙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인 이상은 아무도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원칙이에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내 집이 안 될 때가 되면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조합으로 땅이 넘어가는 게 언제라고 했었죠? 수용. 네, 수용. 강제 수용을 하면은 조합에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러면은 조합은 돈을 준 거니까 줬으니까 이 땅은 조합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고 보통 이때쯤에 조합에서는 조합 집이 됐으니까 나가시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이제 안 나가게 되면은 소송을 하죠. 조합에서 연거 소송이라고 소송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청산자분들은 이때는 굉장히 이제 억울하죠. 억울하긴 한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소유권이 법으로 강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조합 편이 되겠죠. 그죠? 이 집이 조합집이니까. 그래서 연거소송을 하면은 이 집이 조합집이니까 집을 비우라고 판결을 보통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때 보통 이제 집을 이제 비우시게 되죠. 이때 보통 보상금을 받고 집을 비우시고 또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더 받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 전차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요. 요거는 이제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산자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산자 말고 이때 아파트 신청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 청산자들 어떻게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게 대략 한 설명드리면은 보상계 공고가 나면은 협의까지는 대략 한 3개월 내외 이 정도 걸리고 수용은 보통 이때부터 또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0청도 한 3, 4개월 정도 걸리고요. 소송은 보통 한 5,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 생각해도 아무리 빨리 진행을 시켜도 여러분들이 저기서 나가려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이. 네, 이 정도가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소송까지 하면 또 이제 또 그 이상 보통 한 7개월,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 이거는 이제 청산자분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아파트 신청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은 조합원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에 준해서 조합원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조합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조합원들은 대체로 관리 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은 조합에서 이주 계획을 공고하거든요. 그러면 이주 계획에 따라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 계획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주비 대출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의 보통 60%에서 70% 정도 이 정도를 이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이제 하시게 되죠. 이제 이주비가 보통 뭐 한 60% 정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통 뭐 이사비 해가지고 보통 한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줍니다. 조합에서. 요즘은 좀 줄었어요. 금액이. 옛날에 많이 줬는데 이 정도를 이제 지원받고 하는 거죠. 자, 이 돈이랑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요거는 내가 이미 받아서 내 돈이에요. 내 돈이고 나는 그냥 이 돈 받고 딴 데 가서 살면 되는 건데, 조합에서 조합원한테 주는 이주비는 이주비 대출, 즉 빌려준 돈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다만 이제 무이자, 그러니까 이자 없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무이자인가요? 아니겠죠. 그거 어떻게 무이자겠습니까? 아무리 이자가 싸도 안 되겠죠. 이게 무이자는 아니고, 이제 이 돈은 요즘은 대부분 은행에서 빌려요. 조합에서. 은행에서 이제 이거 빌릴 때 다 여러분 집에 담보다 잡고 빌려줍니다. 담보, 근저당 잡고 빌리는 거예요. 빌리고 이자도 있습니다. 보통 이자가 3%, 5% 정도 이자가 있는데, 이자를 조합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달 이자가 올라오면은 조합이 대신 납부해줘요. 그리고 이제 무이자는 안 내요. 다만 여러분들이 안 내는 건데, 대신에 그 이자는 조합의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다 이자를 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받고 나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뭐 나는 이제 조합원인데, 이제 이지만은 난 조합원이지만은 뭐 안 나가겠다. 이사비를 또 필요 없고 이주비도 안 받겠다.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아마 여기 수색 사고 같은 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회사 동에서도 많이 거친 상태고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제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를 안 해가도 될까요? 조합원은? 조합원이니까 강제 집행하겠죠.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역할은 이제 정확하게. 저는 이제 이런 재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해봤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재개발을 반대하시든 이제 찬성하시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준비를 하고. 그런 측면이니까 이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조합원의 경우에 만약에 2주 기간 내에 이주를 안 하게 되면은 조합이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이 명도소송이 됩니다. 명도소송. 이 명도소송이 뭐냐면은 집을 비워라는 소송하는 거예요. 집을 조합한테 비워줘라. 넘겨줘라. 근데 이게 이상하죠, 그죠? 내 집인데 조합이 왜 비우라 할까? 그냥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돼요. 법으로. 왜냐면 이제 일단 이제 뭐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재개발법이죠, 그죠? 이 도정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이 나게 되면은 기존의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사용 출가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주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주를 안 하게 되면은 조합에서는 명도소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집을 비워주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보통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주를 안 하시고 버티신 분들 계시긴 한데, 일단 법원에서는 집을 비우라고 판결을 하게 돼요. 이걸 이제 아셔야겠죠. 그죠? 설령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집을 비워줄지 안 비워줄지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내 집이니까. 그죠? 자유지만은 다만 알 건 뭐냐면은 그때 법원이 내 편인가 조합 편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때는 어쨌든 이제 법원에서는 거의 99% 집을 비우라고 판결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참고 알고 계셔야겠죠. 이렇게 되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전자산 감정평가예요. 즉 작년에 나왔던 이 감정평가가 너무 작게 나온 게 지금 문제가 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액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이의 신청을 많이 하세요. 보통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할 때 뭐 이의 신청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연락기관 해가지고 일정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별 필요 없어요. 네. 사실 이의 신청 중에 쓸모 있는 거는 다 이거 하나예요. 제가 보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해봐야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괜찮아요. 보상명한테 이의 신청은 괜찮은데 이 관리 처분할 때 이의 신청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접수하면은 내신 분들 많이 계실까요? 내 금액이 너무 작게 나왔다라고 조합에 내보신 분 이의 신청 어떻게 갔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뻔해요. 제가 워낙 많이 해봐서 아는데 항상 나온 답변은 자기들은 적정하게 잘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옵니다. 거의 100%가 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큰 실익이 없고 물론 이제 억울하니까 한번 해보실 수 있지만은 실리적으로는 큰 실리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가능하면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 알려드리잖아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이 종전자산 평가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가 소송인데 이건 소송이 아니면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 그 조합을 바꿔주겠습니까? 이거를? 관리처분총회 지난번에 굉장히 어렵게 통과됐죠. 9명인가 그 관리에 넘어가 통과됐다고 하던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합 입장에서 보면. 근데 또 하겠어요? 안 하죠. 이거 바꾸려면은 이 감정평가를 바꾸려면 조합에서 총회 또 해야 돼요. 총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바꿔집니다. 조합에서는. 귀찮으니까. 그런데 바꾸려면 반드시 강제로 해야 돼요. 강제로 방법은 딱 하나. 소송만 있어요. 소송. 이 소송은 뭐냐면은 이런 소송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일부 취소 소송. 복잡하다 이러면 길죠. 이거 드릴게요. 관리처분 계획 일부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감정평가한,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한 금액은 관리처분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복잡하거든요. 안에 보시면, 총회 책자 보시면은 두껍죠, 그죠? 관리처분 계획 중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 총회 책자에 있는 금액의 그 관리처분 계획에는 여러분들 집 하나하나의 평가가 안 들어와 있죠.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조합에서 구청에다 제출한 관리처분 계획 그 책자 이제 총 원본에는 여러분들의 집값이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그 관리처분 계획 중에서 내 감정평가액을 고쳐달라 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 일부 취소 소송이에요. 네, 이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하냐면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돼요. 3개월. 3개월 짧으시다. 짧아요. 짧아서 이 날짜를 지나서 못하신 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가 억울하신 분. 예. 특히 조합원, 아파트를 신청하신 조합원 중에서 내 감정평가액이 억울하신 분은 이제 한번 해보실 만한 소송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걸 하시면은 재판을 하게 돼요. 이 재판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때도 이것도 가나리 행정법원이거든요. 서울 행정법원이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올라가면은 법원에서는 어쨌든 소송을 제기했으면 얼마나 억울해서 소송했겠어요, 그죠? 그 심정은 다 알죠. 그래서 이게 조합에서 한 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행정법원에서 다시 감정평가서를 정해요.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평가사.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 한 사람 말고 법에서 한 사람 말고 빼고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평가사를 한 명 지정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라. 시키면 조사를 한 다음에 해보니까 조합에서 했던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감정평가에는 3억이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집은 3억 5천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3억 5천이면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면은 3억은 틀렸으니까 취소를 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를 시키죠, 법원에서. 그 관리처분 계획 중에서 소송을 하신 그 부분의 해당자분의 금액만 취소를 시켜버려요. 지우는 거야. 처분 계획에서. 그리고 이제 조합에서는 보통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관리처분 계획을 세워서 인가도 받아야겠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법원에서 감정한 금액대로 고치게 되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거는 이제 그 조합원 중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받으실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특히 내가 감정평가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실 만한 조정입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에 대한 걸 기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분양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해산동의서를 많이 내셨잖아요. 그죠? 오신 분들 많으시고, 이분들 중에서 나는 신청했지만 아파트를 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 손들어 보시죠. 네, 맞으시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비대위에서 내용 증명도 지금 보내려고 지금 다 받고 있죠. 그죠? 다 이제 좋습니다. 좋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 아실 겁니다. 분양 신청을 하신 분들이 청산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분양 계약은 계약서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계약서를 쓰게 돼요. 나중에 보통 조합원 이름 쓰고 조합 이름 쓰고 보통 시공사 이때죠. 시공사 이름 써서 계약서를 쓰게 되거든요. 신청서 말고, 신청서는 간단한 한 장짜리였죠. 그죠? 한 장짜리에 몇 평짜리 신청한다고 썼지만은 그 말고 좀 두꺼운 계약서를 하나 쓰게 돼요. 그 계약서를 이제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주를 한 다음에 보통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 계약서를 안 쓰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청산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관에 써져 있거든요.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청산을 한다라고 다 정관에 써져 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그때 안 쓰시는 게 안 쓰시면은 청산자가 확실히 돼요. 지금 이제 지금 비대에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도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내에서 보내는 건 약간 법적으로는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청산자가 이제 분양 계약하기 전에 혹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약간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뭐 해볼 만하긴 하지만은 이제 확실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볼 만한 것도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그 안 될 때 대비해서 안전한 경우 하나 미리 복권처럼 이렇게 가지셔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분양계약을 안 쓰는 겁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 카드는 딱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쓰실 때 리필 하나 들고 똑같이 하나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안 하시면은 확실히 청산자가 됩니다. 이때. 예,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다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탈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분양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탈퇴하는 첫 번째 길은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법으로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길이고, 두 번째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길은 분양 계약 기간 내 계약서를 안 쓰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탈퇴가 됩니다. 네. 그동안에 뭐 조합에 통행에 나갔든 안 나갔든 다 상관없어요. 이때 그냥 계약서 안 쓰시면 돼요. 심지어 어떤 조합은 조합 임원이 이때 안 하게 돼요. 임원이 안 하면은 조합 이사도 이때 탈퇴가 돼요. 상관없어요. 조합장도 안 하고 조합장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가끔은 그건 탈퇴가 돼요. 조합장도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합장도 잘리겠죠, 그죠? 탈퇴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길이다. 계약서 안 쓰시면은 탈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분도 청산자가 이제 되시니까 똑같이 이 절차대로 다시 진행됩니다. 그분들만. 그러니까 이 청산 절차는 대체적으로 2번 정도 진행되는 겁니다.
한 번은 먼저 불량 신청을 안 하셨던 지금의 청산자분들 대상으로 아마 올해 아마 봄이나 여름 정도에 진행이 한 번 될 거예요. 그리고 1차 한번 진행이 되고, 그리고 2차는 또 분양계약 안 하신 분들 또 나오잖아요. 아까 손 드신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또 나중에 한 번 더 똑같은 절차를 보상계 공부를 하고, 협의하고, 수용하고, 또 소송하는 절차를 또 다 한번 쭉 봤습니다. 이런 절차가 2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큰 흐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법에 따른 거기 때문에 법이 좋고 나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법이 나쁘면은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법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을 내가 알고 최대한 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유리하게. 그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법을 이용할 때도 이용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법을 이용하는 길을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이제 지금 청산자랑 아파트 신청하신 조합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설명을 제가 이제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할지 안 할지 혹은 여러 가지는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참고하셔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했을 때 총 걸리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감정평가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감정평가 금액이 차액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더 많을 수도 있는지, 대충 그 전에 이제 그 시험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차액이 이렇게 변동이 되는지 그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기간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는데, 일단 이제 청산 기간은 이제 보상계 공고가 나게 되면은 이제 보상계 공고를 언제 할지, 수용을 언제 할지 이거는 조합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상계 공고가 보통 나게 되면은 대략 한 수용까지는 빨리 진행, 아주 빨리 막 초스피드로 진행시키면 보통 3, 4개월, 아니면 좀 늦게 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수용까지는. 그러면 더 걸리기도 해요. 뭔가 조합에서 뭔가 서류를 빼먹어가지고 반려되고 막 그러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건 조합에서 멍청하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통 이제 이 정도 이제 걸리게 됩니다. 수용까지는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은 보통 수용난 다음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개월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 같은 경우도 그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은 대략 한 5, 6개월 정도면 재판이 끝나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재판이라는 거는 제가 재판을 많이 이제 해봤지만은 길게 가면은 1심 하는데 1년 넘게 걸리는 것도 많거든요. 많은데 이 재판은 대략 한 5, 6개월이면 거의 다 끝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감정평가거든요. 사실 보상금이고, 보상금이 억울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재판이죠. 그죠? 보상금이 얼마나 갈 것인지가 가장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그 쟁점은 감정평가가 다시 하면 끝나게 되거든요. 법원에서 평가서를 지정해서 보내면은 그 재판이 결과 보상금 나오게 되니까 그걸로 거의 재판이 거의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재판은 5, 6개월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1심은 끝이 납니다. 물론 억울하면은 1심에서 나온 금액도 억울하면은 2심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하면 대법원에 갈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럼 재판이 더 걸리겠죠. 그죠? 1심은 보통 한 5, 6개월, 2심은 보통 한 4, 5개월 내지 더 걸릴 수도 있고, 대법원은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이렇게 항소할 수도 있게 합니다. 어쨌든 1심만 한 경우는 한 5, 6개월 정도는 이 금액은 이제 감정평가액은 옛날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랐었어요. 네, 보통 이제 많이 들으시는 게 한번 하면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올라갔었고, 협의할 때서 수용할 때 조금씩 올라가는데, 요즘은 옛날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딱딱 비율대로 올라가는 건 드물고, 최근 추세는 오히려 많이 안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그다음부터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추세가 감정평가사들이 약간 좀 이제 약간 몸을 좀 사리는 추세가 됐는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하면은 뭐 수용됐던 금액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면은 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적게 오르면은 한 10% 이내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 많이 오르는 경우는 30%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재판을 하게 나름이고 사실 이제 이 감정 평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감정 평가라는 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감정 평가가 여러 번 하잖아요. 협의할 때도 한 번 하고 수용할 때 하고 이시청 때도 하고 소송할 때 하는데 이 금액이 다 똑같을까요? 똑같으면 할 필요 없겠죠, 그죠?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똑같은 집을 평가하는데 왜 금액이 다르게 나올까요? 그렇죠. 사람이 다르니까. 왜냐면 이제 아파트라면 달라요. 만약에 여기 뭐 건너편에 있는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다 하면은 거기에 뭐 3층에 있는 33평 아파트다면은 대략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시세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게 좀 있긴 있지만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평당 1,200만원, 1,100만원, 1,000만원 왔다 갔다 내가 금액을 팔면은 그 이하로 팔 수도 있고 또 잘 만나면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시세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금액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1,000만원짜리 땅은 2,000만원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1,000만원짜리 땅이 어떤 평가사가 하게 되면은 1,100만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하면 900만원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소송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감정평가사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사실은 딴거 다 필요 없어요. 평가사를 소송에서 법원에서 판사가 지정을 하는데 이 평가사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평가사를 만나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재판을 할 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소송을 할 때 하는 방식이 이제 보통 다른 변호사들은 어떻게 많이 하냐면은 대다수가 감정평가가 나오고 나면은 평가가 틀렸다, 너무 작게 나왔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이력서를 제출하고 평가사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평가사가 내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꿀까요? 안 바꾸겠죠. 그 사람도 사람인데 자기가 한번 법원에 낸 걸 바꿀까요? 그 사람 직업인데 잘 안 합니다. 보통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꾸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 평가사가 한번 법원에다 제출을 하면은 거의 80% 이상은 그걸로 거의 끝이에요. 그걸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제출하는 겁니다. 그 평가사가 법을 어겨서 뭔가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2종 주거지역인데 이거 1종 주거지역을 평가했어.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아니다 하면은 단순히 금액이 좀 작다라는 거는 잘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거니까 자기가 법원에 냈는데 쪽팔리잖아요. 바꾸면.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심리예요. 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랑 평가사 내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사가 법원에 일단 내면은 금액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평가사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는 잘 크게 별로 안 하는 편이고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에 평가사가 정해지면은 평가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이제 여기 근처에서 거래된 자료는 어떻고 또 감정평가할 때 옛날에 통계 자료는 이러하니까 우리는 얼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자료를 충분히 많이 평가사한테 미리 보내주고 메일로도 보내주고 만나서도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바람을 좀 많이 나오게 해서 설득을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오는 거예요. 자료도 다 조사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집을 얼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평가사가 평가사를 만들어서 사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평가사 본인도 몰라요. 얼마인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설득을 해서 한 몇 프로 정도는 최대한 몇 프로든 10% 정도는 충분히 설명을 잘하고 설득하면은 올라올 수 있는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이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갑자기 두 배가 될 수 없지만은 몇 프로 정도는 사실은 사람의 재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가람도 설득을 좀 잘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평가사가 나오시면은 가능하면 좀 잘 해드리세요. 사실 평가사랑 싸우면은 손해입니다. 그 사람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조합장이랑 싸우더라도 평가사람하고 싸워봐야 별로 큰 나한테 득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함은 이제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평가를 좀 쉽게 좀 더 받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쉽게 받는 방법을. 그 보상계획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합에서 이제 보상계획 공부를 하면은 이때 뭘 하냐면은 동시에 같이 뭘 하냐면은 토지, 물건, 조서, 열람이라는 걸 해요. 보통 이거는 이제 조합 321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딱 기치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집의 주소, 소유자 이름, 면적 이렇게 이제 쭉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토지, 땅, 물건은 보통 건물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 땅에 있는 물건 다 물건이에요. 토지, 물건, 조소, 열람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가서 봐야 됩니다. 이게 보상금을 아주 쉽게 잡아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만약에 내가 조합이랑 사이가 안 좋아, 조합장은 가기 싫어. 안 가셔도 조합은 가지 마시고 이 조서는 조합에도 보관이 되고 동시에 구청에도 보관이 돼요. 그러면 조합장이 싫으면 구청 가시면 돼요. 구청 재개발과든 어디든 가면은 또 연락하라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조서가 구청 무슨 과에 있다고 써 있어요. 구청 가면 다 있습니다. 조서가. 그러니까 조합에 가셔도 되고 싫으면 구청 가셔서 꼭 이 토지 물건 조서 열람하세요. 왜 열람해야 되냐? 내 땅이 빠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빠지지 않습니다. 땅은 안 빠져 있어요. 땅이 빠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등기부에 쓰니까. 그런데 물건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내 땅에 있는 물건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이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을 할 때 대체적으로 조합에서는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면은 옛날 등기를 할 때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등기가 실제로 안 맞게 등기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 등기는 잘 됐지만은 나중에 살면서 집을 고치고 증축하잖아요. 그죠? 옥탑방도 이렇게 막 짓기도 하고 앞에다가 또 뭐 이렇게 방도도 만들기도 하고 창고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쓰거든요. 만들어서 오래돼서 쓰다 보면 쓰니까 그러면은 물건이 똑같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심지어 등기부 등본에는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 나무 근데 실제 와보면 벽돌로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집을 지어놓은 거죠. 지었는데 등기는 안 거치고 그냥 또 벽돌로 다시 쌓은 거예요. 집을 이렇게. 그러면 목조가 벽돌조가 돼 있는 거죠. 실제로. 면적도 달라요. 목조일 때는 면적이 10평이었는데 벽돌도 집에서 좀 더 넓혔어요. 20평.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반드시 보셔가지고 여기에 층이 몇 층 돼 있는지 1층, 2층, 3층 돼 있는지 다 보시고 평은 맞는지 다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틀렸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붙여달라시면 붙여달라고. 붙여주세요. 네, 붙여달라고. 쉽습니다. 네. 붙여달라고 물건 조사 열람 기간은 20일 하십니다. 20일. 보다 의견서. 이걸 반드시 서면으로 종이로 써서 내시면 됩니다. 내시면 되고 이걸 갖다가 내게 작게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해달라. 예. 그러면 이제 내시면은 조합에서 뭘 할까요? 그냥 붙여줄까요? 아니죠. 조사입니다. 조사하러 사람을 보내요. 뭘 보내느냐? 조합에서 측량. 측량 기사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토지 물건 측량하거든요. 측량은. 그래서 이제 다 다니면서 측량을 합니다. 이 측량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동전자산평가 때 한 적 없죠? 없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보상할 때는 반드시 해요. 측량. 왜냐면은 이렇게 물건이 다른 거 많거든요. 이 많은 거를 구청도 알고 조합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조합장에서 다 알겠죠.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기 때문에 반드시 측량을 해서 실제 있는 물건을 건물을 면적을 재고 그 면적을 다 기재합니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다시 내게 잘못됐으면 얘기하면 측량을 다시 해줍니다. 나와서 측량을 해주니까 측량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가면 될까요? 열어줘야겠죠, 그죠? 측량하는 거는 나한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난 이거는 순수하게 진짜 돈 문제예요. 보상금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챙길 걸 챙겨야겠죠, 그죠? 그래서 측량은 어차피 이 사람은 조합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조합에서 부르는 업체사 외부에 있는 그냥 측량만 전문하는 업체거든요. 이 사람은 끝나면 오지도 않아요, 조합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어차피 남이거든요. 남이니까 와서 보러 가세요. 집 보여주고. 다만 이제 빠진 거 있으면 이거 있으니까 빠진 거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창고에서 옥탑방에도 다 넣어달라서 다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우리 이제 이 조소에 다 도면이 다 써져요. 건물 도면이 다 넣어줍니다. 층마다 1층 도면, 2층 도면 다 드리고 앞에 화단이 있으면 화단도 넣어달라 하시고요. 대문 같은 것도 담장도 있으면 다 넣어달라 하시고 하나 넣어달라 하십시오. 특히 나무. 특히 이제 나무 같은 것도 나무도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독주택에 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은 또 있고 작은 뭐 해양목도 있는데 다 보상됩니다. 나무 같은 것도 빠지게 있으면은 땄다고 얘기하시면은 다 보상이 나온다는 거. 요거는 아주 손쉽게 보상금을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꼭 하십시오. 이건 이제 하십시오. 또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냥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통공수련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동안에 조합에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사업비. 사업비. 지금 우리 정관에 사업비 내라고 바뀌어져 있나요? 없어요. 맞아, 없죠? 없으면 없을 것 같은데. 내라고 총회 때 의결이 의결 된다, 총회 때? 가리처분 제한 작년 가리처분 총회 때 의결인가요? 처분이 아니고요. 13년 12월 달에 13년도 때? 분양 신청 받은 다음에 예. 총회 때 그 의결상에 넣어서 조합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정관 개정이 좀 들어갔나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프레처 끝난 다음에 언제 날짜가 바뀐 게? 13년 12월 5월권에 2013년 12월 10일. 여기 있네요. 5억 건의 현금 청산에 대한 사업비 부담금 공제권 이런 건 있네요. 일단 지금 이제 판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업비를 부과한 게 최근에 많이 일어나지. 옛날에는 사실 사업비를 부과했던 경우가 별로 없었었고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1심, 2심 판결도 나왔고 대법원 판결도 하나 나오겠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지금 나와 있는 판례들이 모든 조합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판례를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 판례라는 건 항상 그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올라왔던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판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뭐 정관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그냥 결의의 거래에서 결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할 때 또 문구 같은 경우도 또 다릅니다. 문구도 어떤 좀 다르고, 또 이 정관이나 결의를 하는 시점이 또 언제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현재까지 지금 정리되어 있는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확실하면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조합에서 탈퇴하는 게 있죠, 그죠? 탈퇴하는 때가 있죠. 조합에서 누가 여기서 이때 탈퇴를 했어요, 내가. 그죠? 탈퇴하는 뭐 또 이때 뭐 예를 들어 분양 신청 기간이었다. 이때 신청 안 해서 탈퇴를 했다. 탈퇴가 됐으면은 요 탈퇴한 다음에 정관을 바꾼 경우는 이거는 탈퇴한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걸 확실히 판례야. 여기까지는 지금 정리됐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게 이제
2013년도 7월 달에 총회가 양건이 결의됐고, 근데 아마 이 총회 전에 아마 이제 불행청 끝났죠. 그죠?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 불행청 기간 동안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결의 자체가 효력이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청산자분들은 아마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거는 뭐 아마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럼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게, 그러면은 그 탈퇴하고 나서 정관이나 이렇게 바꿨는데 결의를 했는데, 총회에서 결의했는데 이 다음에 탈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병행청을 하신 분 중에서 앞으로 분양계획 체결 안 하실 분들, 이분들은 이렇게 진행했죠. 그죠? 이미 결의는 돼 있고, 그리고 탈퇴는 그 뒤에 하시는 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결론은 안 나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이분들도 사업비를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근데 제가 판단 아니니까. 제가 이제 결정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신 분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똑똑하시게 많이 하십니다. 예,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 이제 사업비를 이제 부과하는 조항이 법에 있는데, 이게 우리 법적인 용어로는 사업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법적인 용어로는 정확히 말하면 청산금, 혹은 이제 아니면은 뭐 부담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합원한테 뭔가 돈을 내라고 부과를 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 법으로는 언제 하게 되냐면은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아파트 다 짓고 입주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해산 총회라는 걸 하게 돼요. 네. 조합을 해산하는 거죠. 조합을 해산하게 총회하는데, 그때 뭘 하냐면은 최종 조합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총회에서. 아파트 다 짓고 팔아봐야지만 알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관리처분 계획,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계획. 7월달에 했던 총회가 이름이 관리처분 계획 총회였죠. 계획이잖아요. 계획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왜 그러냐?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합에서 적어 있는 관리처분 총회할 때 쓴 사업비가 정확합니까? 안 정확하죠. 하나도 안 정확합니다.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사업하는데 또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사업비가 아껴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 거죠. 또 아파트 분양가, 상가 분양,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조합이라는 곳이 왜 아파트 한 가지씩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비를 내는 곳이잖아요. 아파트 상가 분양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팔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 와서 팔아봐서 분양이 잘 되면 잘 팔리고, 안 팔리면 할인해서 팔아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불확실한 계획 가지고는 사업의 수익이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다 지어서 팔고 입주하고 나면은 그때는 다 알겠죠. 그죠? 그때는 파는 금액도 다 나와 있고,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간 돈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결산하면 돼요. 결산하니까 입주하고 나서 해산 통회를 할 때, 이때 최종적인 조합의 사업 수익이 확산이 되게 되고, 이때 만약에 해산할 때 돈이 많이 나왔으면은 남은 돈을 다 조합한테 다 돌려주게 돼요. 돌려주는 건 있습니다. 조합한테 통화하실 때 돌려주기도 해요. 돌려주고, 이게 아니라 만약에 했는데 오히려 더 비용이 많아서 손해났다. 손해났으면 돈이 깎고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돈을 내라고 또 청산금을 부과를 하겠죠. 그래서 원래 원칙으로는 해산 총회할 때 이제 사업비를 청산금을 계속 그때 법에를 부과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해산 총회할 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산 총회할 때
해상총회는 뭡니까? 아파트가 입주한 다음에 아파트 입주 다 했어요. 다음 등기도 다 넘겨줬어요. 대기로는 A 조합원, 200원 B 조합원 다 줬어요. 입주도 했어요. 근데 그때 돈 내라 하면 돈 낼까요, 사람들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때 청산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은 이때 청산을 부과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고 대부분은 이때 부과하진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더 들어가요. 만약에 예상으로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을 하죠. 중간에. 이게 실무입니다. 실무. 법하고 실무 좀 달라요. 좀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돈을 사람들이 안 내니까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도 달라고 하시고 그렇잖아요. 안 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사업비가 중간에 하다가 돈이 더 들었으면은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총회를 한다 하시죠. 공사하는 중에 총회 또 해요. 또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사업비가 늘어났으니까 돈 좀 더 내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왕십리든 어디든 간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다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청산금이나 사업비에 대한 부과는 전제가 뭐냐면은 이 관리처분 계획에도 뭐가 있냐면은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겁니다. 수입과 비용. 즉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저 책자를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파트 총 분양 수입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총 상가 분양 수입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랑 사업비가 얼마나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양식이에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부과하는 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분양 수입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조합에서 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그러면은 50억 그냥 쓴 겁니까? 아니죠. 아파트를 지으려고 투자를 한 거죠, 그죠? 그게 나중에 수익이 나면 그걸로 다 낼 거잖아, 갚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지어 남는 수익이 더 커지면은 그 비용 쓴 거 다 갚고 남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비 낼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저희 사업비를 부과하는 거는 자기들이 쓴 비용만 계산돼 있지 앞으로 발생한 수입이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 문제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업비 부과는 이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산대 사업비 부과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방식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 부분을 소송이 아직까지 많이 벌어지지 않게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소송은 이거거든요. 지금 대부분 재판 진행 중이거나 판결 나온 거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탈퇴한 조합원, 청산한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그 후에 정관을 바꿔놓고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지금 대부분 재판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대부분 조합이 졌어요. 그래서 사표를 낼 필요 없다라고 판결이 난 상태고 이건 아마 법원에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이제 그 후에 탈퇴하는 분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저는 안 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건 지금 뭐 대법원에 판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조합 그냥 계약을 안 하고 청산자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주를 해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뭐 그 변경해가지고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받을 사람들이 한해서 받는 거지. 계약을 안 하고 내가 청산금을 가지고 이미 이주를 다 해서 다 정리가 된 상태에 돈을 다 안 주지요. 잠깐만. 돈을 주면 받을 길이 없지. 돈을 떼놓고 주지. 공제하셨습니다, 돈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돈 공제하시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그게 안 됩니다. 이제를 어떻게 해?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이게 다 법적인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분양계약 체결 안 하신 분의 그 감정평가 금액이 3억이었는데 사업비가 2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2천만 원 빼고 2,200만 원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그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아까 이제 수용제기를 나잖아요. 수용제기를 나게 되면은 수용제기를 할 때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3억. 그러면 이제 그 재개하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조합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하는 거거든요, 수용제기를. 왜냐면 그 수용하는 걸 조합이 할 수 없잖아요. 조합은 그냥 일개 그냥 법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토지수용면에서. 서울시 토지수용면에서 이 땅을 수용을 한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땅이 보상금 얼마다라고 딱 정해서 나와요. 감정평가 금액이 3억이다. 그럼 3억을 지급하라 언제까지. 그리고 지급하면 수용을 하라 이렇게 정을 하거든요. 그럼 조합이 임의적으로 3억 나온 금액을 2억 8천만 원 지급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무효예요 무효.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받아가지고 가버리면 끝이야. 이게 왜 무효가 되는 안 해도 돼요. 이게 왜 무효가 되느냐면은 이게 이제 3억이라 한 금액인데 3억을 안 주고 2억 8천만 줬으면은 수용 재결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용의 개시라는 게 있어 개시가 그 수용을 한 보상금을 줄 날이거든요. 보상금을 그때까지 줘야 되고 주면은 수용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제 서울시에서 재결을 할 때 예를 들어 오늘 재결을 하면은 보상금을 일주일 뒤까지 줘라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일주일 뒤까지 반드시 보상금의 전액을 다 줘야 돼요. 3억을. 다만 1억만 덜 줘도 보상금을 다 안 주게 되고 수용재결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수용재가 무효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공제해서 보상금 준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거는 조합이 우선 거예요. 수용재결이 무효가 될 각오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수용재결 할 때는 그걸 다 줍니다. 3억을 다 주고 나서 그 사업비를 다시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고 다시 아니면은 나중에 보상금 소송을 할 때 그때 뭐 이제 다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있겠지만은 최소한 수용재결을 할 때 공제하는 것은 그런 법이 어긋나기 때문에 조합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판례로 지금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협상사자들한테 부과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부과를 많이 지금 조합에서 많이 하죠. 조합은 다 부과하고 있는데 재판 가면은 지금 대부분은 우리 조합이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조합에서 많이 생긴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 조합이 어려졌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안 이겠어요. 얼른 받아가지고 도망가버리고 그냥 그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예. 뭐 소송 이제 설명드릴게요. 소송. 어차피 소송을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선정하게 되죠. 변호사를 정하는데 다시는 안 썼고. 변호사 계약을 할 때 두 가지가 있게 돼요. 보통 이제 이게 그 계약금이 있죠. 보통 이제 착수금이라고 많이 착수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공 보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변호사한테 금액이에요. 이제 착수금이고 성공 보수는 보통 이런 이제 보상 소송 어떻게 나오냐면은 감정평가가 나오는 금액 있잖아.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왔다 하면은 그거보다도 소송까지 해서 올라간 금액 예를 들어서 3억 5천이 나왔다 하면은 5천만 원 올라간 거에 대해서 보통 몇 프로 이렇게 주게 돼요. 성공 보수의 변호사한테 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계약, 요 금액은 이제 계약을 하게 나눠지고 계약금도 보통 계약을 하게 나눠지고 근데 이제 보통 여기 비대기가 있기 때문에 단체로 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단체로 보통 하시겠죠. 여름에 하시면 여름에 하는 게 좋을까요? 혼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여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여름 하면은 이렇게 다 내려가요. 기본적으로 같이 하니까 같이 하면 싸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가고 성보수 비용도 내려가고 같이 하면 좋은 게 더 많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도
같이 모르시면은 좀 더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소송할 때도 또 금액이 커지잖아요. 금액이 커지면은 감정평가사도 좀 유리한 점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소송 비용도 좀 아껴져요. 재판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변호사 비용도 있긴 하지만은 법원에 내는 비용도 있거든요. 인지대라고 하는 걸 있고 또 감정평가 비용도 있는데 자, 감정평가 비용은 우리가 안 냅니다. 감정평가를 여러 번 하잖아요. 아까 봤을 때 지금 협의할 때도 하고 수용대결 할 때도 하고 이의신청할 때도 했죠. 그렇죠?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안 냅니다. 다 조합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다 조합이 되고 우리가 평가 비용 내는 건 딱 한 번이에요. 재판할 때. 재판할 때는 우리가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가 보통 이제 인지대나 감정평가 비용을 다 내게 되거든요. 그때만 한 번만 내는 거고 그런 비용들도 같이 하면은 많이 싸져요. 무조건. 변호사 비용도 싸지고 재판 비용도 싸지고 다 좋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는 건 비슷해요. 혼자 하나 같이 하시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비슷한 분들끼리 묶어서 이제 같이 옆에 사람들끼리 묶어서 몇 개 팀을 나눠서 재판하게 될 거예요. 한 번에 하면은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이 보통 한 10명씩 묶어서 이렇게 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뭐 최대한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전화가 어떤 세상입니다. 감정평가가 앞으로 감정평가를 계속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다운될 경우는 없어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다운된다. 네.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론은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다운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저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합에서 말입니다. 인주 신청을 먼저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아직 관리처분인가가 안 나왔는데 그간 20일부터 30일까지 인주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주 신청은 그러니까 이주 신청하는 건 자유예요. 본인의 자유. 본인의 자유고 하고 싶으시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이주를 하는 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말 그대로 이주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조합이랑 조합원이 간에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합의해서 내가 나가겠다라는데 본인 자유잖아요. 그죠? 내가 나가겠다는데 뭐 불법적인가 그죠? 불법은 아니고 아마 이제 그때 이주 신청을 미리 하고 나가실지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 안 나가실지는 조합원의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또는 뭐 저는 강제로 나가는 수 없죠. 강제로 나가는 건 뭐냐면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안 나가고 유기한 지원도 안 나가고 그때는 법에서 소송하겠죠. 그때까지는 자유예요. 강제로 할 필요 없습니다. 사례자가 아까 대표에서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그냥 조합원도 있고 신청자들도 있고 그냥 신청자 중에서도 이 부분에 가지고 사업성을 위반한다든지 해서 두번 인가가 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장 신청을 안 하면 일법 청산으로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과연 이 조합원들이 50% 이상이 해산 도입조가 들어오게 되면은 해산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조합이 그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궁금한 게 법적으로 가는 거 모델이 충분히 가능한지. 예, 그럼 가능하죠. 네, 지금 법에 돼 있으니까. 우리 노동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혹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과반수가 이제 동의하면은 조합 해산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원래 올해 1월 말까지 해서 연장됐잖아요. 됐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산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월 비용, 예,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매월 비용이 이제 끝나가니까 요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시죠. 그러니까 조금만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서 해산되게 되면은 조합이 없어지는 거죠. 조합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면 조합 사무실도 다 문 닫고 다 집에 가거든요. 가면은 다 좋은데 그동안 쓴 돈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쓴 돈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 법률이래요. 항상 법이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는 이제 인정도 중요하지만은 최종적인 건 다 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인 법률은 뭐냐면은 조합이라는 거는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이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빌려온 사람이 조합원인가요? 조합인가요? 조합이죠, 그렇죠?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은 별개예요. 조합원은 조합을 회원이지만은 조합이 빌려온 돈은 조합의 빚이죠. 그죠? 내 빚은 아닙니다. 조합원의 빚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시공사한테 빌려왔죠. 롯데가 조합에 빌려준 돈이 나한테 빌려준 돈이 아니라 갚아야 되는 건 조합이죠. 내가 아니야.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합에 탄되면은 조합이 갚아야 되는 돈인 거죠. 이게 기본이고, 두 번째 이제 기본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래서 갚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조합이다. 두 번째 갚아야 될 사람 또 있어요. 두 번째 갚아야 될 사람이 이제 조합 중에서 이제 돈을 빌려올 때 보증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조합에 보통 임원들이거든요. 조합에 임원도 있고, 그건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합 쓸 때 뭔가 보증서 사람이 있어요, 보증. 돈을 왜 롯데가 빌려줄 때 조합이 너무 조합을 믿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조합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씁니다, 보증을. 이 보증 사람들은 보증인이니까 보통 연대보증 샀는데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보증 샀는데 조합이 안 갚으면은 보증인이 갚아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법으로 원칙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조합원은 갚아야 되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은 주제인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으로는 조합의 빚은 내 빚은 아니다. 조합의 빚이다. 조합이라는 단체의 빚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갚는 것은 일단 아니고, 다만 한 가지가 있죠. 조합의 빚을 내가 갚는 경우가 한 번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합에서 조합원한테 그 돈을 내라고 부과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부과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조합에서, 왜냐하면 조합 빚이 내 빚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빚은 부과할 필요 없겠죠. 내 빚이 이게 만약에 조합원의 원래 빚이라면은 부과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돈 달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빚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조합원한테 별도로 부과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사업비를 부과하는 절차가 뭡니까? 총회. 총회 결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부과. 우리 법에는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이 조합이 빌려 쓴 돈도 다 사업비거든요. 이 사업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산돼서 조합이 갚을 돈이 있다. 그러면은 조합원한테 부과를 하고 싶으면은 총회를 열어서 사업비가 얼마씩 있으니까 자, 나눠서 갚자 이렇게 결의가 되는 거죠. 총회에서. 이래야지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조합원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조합원이 뭐 시공사한테 돈을 갚아야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희박하다. 다만 이제 뭐 장위동에서 이런 데서 가압류 되겠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 가압류라는 거는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아니고 그냥 재판하기 전에 그냥 재판에서 걔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지구 못 팔게 막아놓자 이런 거 불가하면 재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했다고 해가지고 갚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해서 이 돈을 갚으라고 판결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일단 총회에서 부과라는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이 사업비 뭐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될 일은 법적으로 안 돼요. 이게 법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하고 싶어도. 이론적으로도 안 돼. 이론적으로도 이게 되지 않아요.
아, 총회에서 돈 내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 아,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이게 이제 조합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죠? 관리처분 계획도 막 엉망이고 사업도 막 시대문제도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일을 조합이 잘못하고 있으면은 해산시킬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다. 조합이 잘하고 잘못하고는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정하는 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은 조합이라는 것은 단체거든요. 회원들 있잖아요. 조합원이랑 회원들이 있고 회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조합이 해산될지 말지 사업을 할지 아니면 조합장을 누구를 할지 조합장을 자를지 말지 이런 거는 다 조합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합원이 주인이니까 결정하는 거고 조합을 해산하는 것도 조합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조합원이 봐서 이 조합이 엉망이야 못하겠어 하면 해산시키면 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조합원의 과반수가 혹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해산하다고 하면 해산돼요. 그렇게 해산을 시키는 거지 그건 당연히 되는 거죠. 그거는 조합이 잘해도 해산시키죠. 조합이 잘해도 조합원이 해산시키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해산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조합이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해산시키는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일단 지금으로서는 경기도에서는 이제 사업성이 낮으면은 직권해제 시키고 그랬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뭐 그 조례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안도 여러 가지 올라가 있긴 한데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강제로 외부에서 해산시키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경우는 특히 조합이나 추진위가 있는 건 없었고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조합원의 어떤 결정과 그 해산을 결정하는 권한은 조합원한테 줬어요. 조합원들이 해산할지를 결정을 해라. 법안 중에 그렇게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바뀌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해난도를 안 쓴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일단 있는 게 나머지 분들 거의 40%가 반대는데 그냥 대학을 집에서 하고 아마도 그냥 가서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 미정이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가정하거든요. 그런 돈 계약한 사람들만 그냥 신청해서 그냥 받아 온 사람들만이 추가 분담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아까 맞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결국에는 조합의 사업이 되면은 이 사업의 총회를 맞춰가지고 관리차분 총회라는 것들을 맞춰가지고 돈이 더 필요하면은 사업비리 부담을 더 하게 되고 다음에는 이익을 나눠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조합의 수익을 나눠갖고 하는 것들은 다 조합원들이 나눠갖고 사업이 안 되면 그 비용을 떠안는 것도 조합원들이 그 떠안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청산하는 분들은 사업비를 낼 일은 없으신 거고 나중에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만약에 뭐 왕십리나 이런 데처럼 사업성이 안 좋아져서 비율이 떨어져가지고 부담금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다 조합원들의 몫이죠. 조합원들의 부담금 늘어나는 거지. 통산자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평가 금액 그냥 받고 나가면은 조합이랑 빠이빠이입니다. 조합을 안 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기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용어를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요. 그 왜 그 50%라 그랬잖아요. 근데 분양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합쳐서 50%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해산도 예. 그러면 조합원의 50% 혹은 토지 등 소유자 50%죠. 조합원의 50%, 토지 등 소유자의 50%?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그 현금 청산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등 소유자에는 다 포함되십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는 그 지금 청산자분도 포함되어 있고 네.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조합원은 조합원만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부당 신청을 당시에 부당 신청을 안 한 분들은 지금 신분이 현금 청산자로 되어서 지금 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당 신청자 중에서도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90일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계약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90일 안에 또 본계약을 안 하면 제2차 청산자가 으로 돼서 그다음에 뭐 재개 신청돼 이제 이 부분을 밟아가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이제 가만히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여기에는 조합원이랑 청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 불합한 수의 절반이 해산하자고 해서 해산되고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조합원 청산자를 뺀 조합원 중에 그냥 과반수만 해산하자고 해산이 돼요. 지금 그 해산 그 동의 조건이 노동법에 따라 해산 동의 조건이 혼란에 오른 게 지금 시점에서 지금 부당신청을 청산자로 된 사람들도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이 되고 부당 신청한 사람들도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되니까 현금 청산자의 대상 조합원 중에서도 현금 청산자가 돼서 토지 등 소유자하고 지금 남아있는 부당신청 중에서 이분에 넣으면은 배당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되죠. 왜냐면은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는 청산자도 소유자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청산자도 해산동의자 될 수 있는 겁니다. 합쳐가지고 되는 거예요. 해산자, 청산자 빼고는 청산자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 제 소개 좀 했는데 이제 수색초등학교 총동모회장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수색서 나와가지고 여태 여기 살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건설업인데 지금 40년째 건설업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찬성을 했죠. 왜 그러냐? 우리 동네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나빠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은 점점 안 되고 사업성이 안 좋아서 저도 부천 약대리는 내가 현대건설만 40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돼서 출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우리 국민이 다 잘 살아야 더 좋아지자고 하는 건데 이제 물론 새로 지금 좋아지겠죠. 좋아지면 그 동네는 좋아지고 살던 사람은 손해보고 나가고 하면 결국 누구 좋자고 하는 사업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도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해산만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 해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해산 안 하고 소송만 하면 솔직하게 변호사님들과 돈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하면 소송 저도 끝까지 안 되면 소송할 거예요. 대법원까지 갈 건데 소송하면 계속 비용 들어가. 또 한 번 소송해서 예를 들어 1억이 올라간다고 하면 임대가 그만큼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할 때마다 임대를 내야 되니까 할수록 송사에 옛날에 지방 망화되는 얘기 있잖아. 재판을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변호사하고 임시대만 올라가고 돈 벌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이틀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50%만 반대하면 그냥 해산돼 버리면 분담금 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못 내면 서울시장이 내야 되는 건데 나도 부천으로 만나고 시장도 만났어요 예전에. 시장은 이게 배짱이 없어서 밀어붙이지 못하더라고. 부천장은 우리가 저것만 해가지고 우리 뭐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만 가져오면 언제 해산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2%를 못 채우냐고. 이게 참 답답해. 그리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뭘 소송하고 뭐하고 하면 소송하면 우리 변호사님은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해석을 하면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우리가 개인 돈